저는 좀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자,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우선 몸도 깨우고 아까 저희가 기공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감성도 깨우고 이제 남은 거는 정신만 깨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깨우는 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만열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이제 뭐 전쟁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갈등이 없고 서로 간에 믿을 수가 있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건데, 여러분 저도 이제 해외로 너무 많이 오래 살다가 이제 들어온 지 한 1년 좀 넘었습니다만은 은퇴하고 이제 유엔에 있다 들어왔는데 한국 사회가 물론 다른 사회도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살던 태국에 비해 보면 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행복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예. 우리보다 국민소득을 따지면 거기는 국민소득이 뭐 한 6,000불 정도, 7,000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3만 불 된다고 자랑하는 자들 되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산도 생각하는데 행복 지수는 태국 사람보다 굉장히 낮은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아까 미세먼지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굉장히 갈등이 심한 사회고 신뢰 지수가 낮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50몇 개국을 신뢰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신뢰 지수가 제일 나쁘다. 뭐 이집트하고 뭐 같다든가 뭐 이렇게 나왔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갈등이 많으니까 결국 평화롭진 않겠죠. 갈등이 많다면. 그런데 이러한 그 갈등과 이런 모든 문제점, 최근 들어 미세먼지, 그뿐이 아니고 청년 실업, 빈부 격차, 그 다음에 저출산,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우리 사회에 높은 자살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들이 사회적으로 있고요. 다들 저보다 더 전문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언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안 나오는 얘기만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다들 나오는 얘기는 다 많이들 아실 테고. 그러니까 제가 안 나오는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좀 쇼킹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 방안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얘기가 많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복지 문제를 놓고서 이제 이 복지를 한쪽에서는 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법은 없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답은 없어요. 돈은 어디서 나오고 또 돈을 너무 많이 퍼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태해져가지고 경제가 더 부담이 되고 나라 경제가 망한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선입견과 생각들 다 맞는 얘기일까요? 최근에 청소년 실업이 많아가지고 그건 좀 다음 얘기하고요.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가지고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올렸습니다. 16%인가 올렸습니다. 6천 얼마에서 7천 얼마로 올렸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엄청난 많은 논란이 있는 것들은 아시죠?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한쪽에서 특히 이제 경제학을 전문하셨다는 분들이 혹시 경제학 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경제학과 학생들이 있나요? 여기? 없습니까? 없으시네. 경제학들 많이 하시는데. 자, 많은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오히려 고용을 더 줄인다. 그래서 오히려 최저임금 알바도 찾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청년 실업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청년 실업 더 나빠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느 게 그럼 해답은 없는 건가요? 어느 게 답일까요? 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고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답이 없는 걸 계속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원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각으로 3차, 4차 우리 미래의 생각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차, 2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든지
단기적인 경제 성과 지상주의입니다. 생산만 많이 하면 돼요. 지금 우리도 GDP라고 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패러다임, 그 생각, 그 집념, 뭐랄까요? 이건 편견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 옵세션, 이런 것들이, 제가 또 한국말 잘 안다고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성장, 생산하는 거에만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과 그 다음에 자연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오로지 뭡니까? 비용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재료니까 재료 비용을 싸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쓰죠? 더러운 dirty coal, 석탄 발전 해서 미세먼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우리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단기적인 경제 성과를 내야 된다, 이익을 내야 된다 라는 우리의 모든 경제, 정책, 사회, 조직 모든 것이 그 논리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 논리는 말이죠, 우리가 절대 빈곤에 있을 때, 절대 빈곤에 있는 막 우리 국민소득이 뭐 2, 3천 불도 안 되고 했을 때,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까지라도 옳았다고 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개발론 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소득 3만 불 있고 200불인가만 더 올라가면 3만 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텔레비 자막에 29,700 몇십 불이더라고요. 지금 작년 말에. 자, 그럼 3만 불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단기 경제 성장 성과를 위해서 사람이 그저 원료고 우리 공기가 그저 원료인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경제를 운영해야 되고, 우리 제도, 사회, 도시의 디자인, 에너지 체계, 우리가 석탄 발전 위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석탄 발전소를 지금 최고로 빨리 지금 증설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짓지 않고 있습니다. 늘리지는 않고 있어요. 줄이고 있죠. 네. 영국, 불안파 다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만 우리 전체 전력 생산의 거의 20% 이상을 석탄으로 지금, 아까 어제도 텔레비 나왔어요. 늘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네. 단기 성과주의. 가장 싸다 이겁니다. 싸다. 싸니까 이거 쓴다.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석탄 발전을 써야 될 만큼 돈이 없나요? 자, 이런 얘기만 나오면, 자, 무슨 얘기 나옵니까? 민생이 어렵다. 이거 하면 자영업자들, 디젤 자동차를 규제해야 된다 그러면 화물 자동차 소형업자들이 어렵다. 민생이 어렵다. 전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석탄 발전을 탈피하고 원자력도 줄이고 해서 신재생으로 간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계속 어떤 겁주는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전기값이 엄청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겁을 줍니다. 그러면서 불가능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될까요? 이 말이 맞을까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단기 경제 성과 위주의 패러다임, 한국말로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집념이라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경제를 운영해야 되죠? 경제가 사람과 우리가 마시는 공기, 자연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를 운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경제를 위해서 사람과 자연을 원료로 썼습니다. 이제는 생산량이 문제가 아니고 행복의 양이 문제입니다. 평화의 양. 갈등이 없어지고. 왜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절대 빈곤이 생겨서 갈등이 생깁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빈부격차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태국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몇 분의 5분의 1, 4분의 1이지만 그 사람들 굉장히 서로 간에 너무나도 평화롭게 삽니다.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 사람들. 아주 낙천적이고 별로 그렇게 지나가다 자동차끼리 부딪혀도요. 언성 높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나와서 아이고 어떻게 됐다 미안하다 왜 그랬냐 서로 이름 써가지고 이러고
서로 그러지 우리처럼 나와서 이렇게 언성 높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네. 그 왜 그럴까요? 네. 이거는 상대적인 문제지 절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정말로 바꿔야 됩니다. 뭐로 바꿔야 되죠? 사람 위주, 행복 위주, 그 다음에 자연을 보호하는 것. 이제 더 이상 여기까지 우리의 패러다임은요, 그냥 production and consumption입니다.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 무엇을 위해 생산하고 무엇을 위해 소비하는지 몰라요. 그냥 대량 소비하고 대량 생산하면 경제 돌아가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전거가 굴러가야 되듯이 계속 페달을 밟듯이 무조건 생산 계속하고 그 다음에 계속 써버리고 대량 소비하고 이것이 경제의 목적이고 사회운영의 목적처럼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제는요, 사회적인 평평, 그 다음에 환경적인 그런 어떤 지속 가능성, 이런 거를 위해서 단기적인 경제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환경적인 그런 목표를 위해서 경제 운영을 바꿔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한두 번 한 건 아니고 여러 번 했거든요. 뭐 국제적으로도요. 그럼 꼭 질문이 나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 돈이 어디서? 이거 꼭 나옵니다. 자, 제가 얘기한 이 얘기는 국민소득이 4,000불, 5,000불, 3,000불 되는 나라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나라인데 제가 이 얘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간 나라는요. 자,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00불이 넘어가면 국민소득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득의 그 통계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 나라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느냐가 문제지 국민소득이 얼마냐고 그 나라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하고는 10,000불 이상이 넘은 나라 중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국민소득 낮은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중남미가 그렇습니다. 코스타리카, 멕시코,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행복지수는 높습니다. 우리보다. 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것까지 얘기할 시간은 제가 없고요. 제가 지금 너무 오래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는 단순히 경제 성과가 지상 목표인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행복이 지상 과제가 되는 거고 그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사회적인 어떤 평화, 갈등이 없고 서로 간에 형평하고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헌신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을 잘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 재미있는 건요. 제가 이제 그동안 했던 건 뭐냐면 유엔에 있으면서 그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경제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거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할 것 같습니까? 제가 그걸 조사했어요. 제가 이제 그게 전문입니다. 저는 제가 유엔에 아까 우리 김창환 변호사님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환경 외교를 하다 보니까 한국 외교관으로 나가가지고 맨날 한국 입장, 그러니까 석탄 발전해야 되니까 우리 기후변화 온실가스 줄일 수 없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서. 그 얘기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서 그 얘기 해야 돼요.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내가 가서 나는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마치 제가 기후변화회의에 협상하러 가니까 지구환경을 지키러 가는 분이구나.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거기 가는 외교관들은 다 저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 외교관들이 다 와가지고 나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못 줄이겠다. 왜? 부담이니까. 다 네가 줄여라. 이거 싸운단 말이죠. 하루 종일 앉아서 그걸 몇 년 동안 싸웠냐? 90년부터 2015년까지 몇 년이에요 그러면 25년 동안 싸웠습니다. 서로 안 하겠다고. 서로 네가 하라고. 서로 네가 해라. 그게 유엔에서 하는 일입니다. 지구환경을 지키겠다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미안합니다. 이런 비밀을 제가 공개를 해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경제공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방기문 그때 장관님, 외무부 장관님이신데 저는 대사를 안 하고 유엔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당신이 2년 후에 유엔 사회총장 올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안 나왔을 때. 그런데 그리고 제가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한 것은 자, 이렇게 우리가 단기적인 경제만 그래서 석탄 발전 계속하고 이래야지만 경제가 잘 되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환경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복지에도 투자를 많이 한 나라일수록 더 잘 살고 행복지수가 높고 더 중요한 건 경제, 산업, 경쟁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입니다. 어딜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계에서 자, 산업 경쟁력도 높고 행복지수도 높고 그 다음에 환경도 좋고 어느 나라들일까요? 그런 나라 있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디 가서 그런 저기 동화 같은 얘기를 하느냐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느냐 그 나이브한 소리 순진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그렇게 반응이 그렇게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예. 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나라? 어디 있을 것 같아요? Good. Very good. 예. 자 그런 나라들은 다 어떤 나라들이죠? 대개는 불란서를 약간 좀 불란서는 좀 이렇고 불란서 포함해서 독일 포함해서 그 북쪽에 있는 북구라파의 개발 모델이 제가 얘기한 그러한 모델들입니다. 가장 복지가 완벽하고 환경을 가장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산업 경쟁력도 가장 높습니다. 화란은 화란 덴마크, 네덜란드 일주일에 25시간 일하는데 지금 25시간 네. 그걸 21시간으로 줄인다 그러네요. 네. 이거 말이 되나요? 이게 자 이런 걸 분석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사람과 자연을 희생할수록 나중에 오히려 경제도 망합니다. 경제의 산업 경쟁력조차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이 투자한다는 게 뭐예요? 그 나라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끄러운 나라들은 어때요? 대학이 전부 공짜입니다. 의료가 다 공짜입니다. 네? 근데 연금이 있어요.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내가 병들면 어떻게 되나? 나 늙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 안 해요. 그 사람들이 해피해요. 해피하면 어떻게 되죠? 네, 창의력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의 잠재적인 포텐셜을 많이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자기 잠재력 발휘하고 그럼 해피니스가 높죠? 잠재력을 발휘하니까 산업 경쟁력도 높아요. 산업 경쟁력은 다른 말로 하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부가가치.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그 복지를 하면 퍼주기 해갖고 나라가 다 망했다는 거다. 그 구라파가 망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우리 주류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주류 언론들이 그래서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이 나라들이 복지에서 망했다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이 얘기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얘기가 하나도 아닙니다. IMF, 월드뱅크, IMF의 총장이 뭐라고 아십니까? 그리스, 이태리 그 두 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그리스가 그때 데모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EU에서 돈을 이렇게 대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IMF 총재 라가드라는 여자입니다. 불란서 여자인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 천만에. 부자들이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당신네 나라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서 망한 걸 왜 독일 사람들이 세금 낸 걸 갖다 거기다 메꿔주느냐 이거예요. 이게 정설이고 그리스, 이태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라틴 이런 그 남미 지중해 쪽이 되게 세금도 잘 안 냅니다. 그리고 경제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랑 좀 비슷한 게 많죠?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그런 나라들이 되게 다 나라 경제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산업 경쟁력도 떨어지고 환경도 나빠지고 사회적 갈등도 심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듣던 얘기랑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복지 많이 하면 망한다고 했는데 아니 자 그럼 그리스, 스페인 이 나라들은요 복지 스pen딩이 GDP의
20% 전후입니다. 그런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요, 복지 스pen딩이 얼마인 줄 아세요? GDP의 40%에서 60%입니다. 불란서는 아이들 한 명 낳을 때마다 500불 정도를 주는데 말이죠. 그걸 이렇게 주는, 아이들 주는 그 연금만 전체 GDP의 5%. 그러니까 아이를 낳죠. 네. 우리 왜 지금 출산이 안 된다, 저출산이다, 그 다음에 뭐 실업,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너무나도 우리의 경제로만 본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분야에 우리가 잡을 만들어내야 되죠? 사회복지. 이 분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잡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지하면 나라 망한다고 해서 그쪽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재생이라든지 우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하면 나라 망한다고 규제 강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산업에 부담이 된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자, 미세먼지 왜 나오는지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미세먼지 왜 나오는지 지금 여러 언론 많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지금 한 군데도 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대기보존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있습니다. 대기보존법. 그 법에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얘기가 어디도 안 나와요. 자, 많은 공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이 수만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만 개, 20만 개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할 때 그걸 규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규제. 못하게. 그럼 규제를 과거에는 거를 환경부에서 직접 규제했습니다. 벌금 물리고 측정하고 쟀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지금은 자가 측정. 한국말로 자가 측정. 영어로는 self reporting이에요. 자기가 측정해서 자기가 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염물질 얼마 나오는 거를 내가 측정해.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의정부만입니다. 이거 전국이 다 아니고 의정부만 2016년 우리 촛불 시위가 한참 일어나던 때입니다. 2016년 12월 6일인가에 의정부 검찰청에서 꼭 관할 경기도 북부에 있는 공장들 12,000개 중에서 자가 측정을 했는 것이 그 보고서가 28,000장이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마음대로 뿜어내면서 안 했다고 해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15명이 구속되고 18명이 불구속됐다. 이런 게 났어요. 근데 이런 기사가 every 6 months 계속 나옵니다. 그게 의정부뿐이 아니에요. 평택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대기보존법이 자가 측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왜 났죠? 배의 안전점검을 누가 하죠? 배 주인이 합니다. 배 주인이. 선급협회라는 게 배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만든 협회인데 그 소유주들이 자기 배를 자기가 점검해. 안전점검을. 그거 왜 바뀐지 아세요? 왜 이렇게 바뀐지 아세요? 비즈니스 프렌들리 해야 된다고. 사업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돼야 나라가 경제가 사니까 이분들을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규제 완화해서 다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보존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내부에 자꾸 중국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나라 내부에 오염관리가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몰라요. 왜 몰라? 이 리포팅이 다 가짜인데 어떻게 알아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서 얼마가 나오는지. 근데 자꾸 중국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 할 일 하고 난 다음에 중국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그거 안 고치죠?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전에는 너무 말을 제가 많이 하나?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할 일이요? 감사합니다. 자, 저는 요새 서울 들어가서는 차를 몰진 않습니다. 대중교통만 타고 다니는데 사실 얼마 전에 그 박원순 시장께서 참 좋은 취지로 지하철을 이렇게 무료로 타게 한 걸 했단 말이죠. 이제 미세먼지 아플 때.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런 거 안 느끼셨어요? 제가 저랑 같이 해볼 구체적인 액션을 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원합시다. 어디다? 청와대 이거 있잖아요. 요새 국민청원. 있잖아요. 자, 넘버 1. 대기보존법 고칩시다. 그거 청원합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예? 할 생각 없더니 내가 이 얘기를 했어. 이게 답장하는 뭐 장차관들한테 얘기해봤어요. 근데 그게 말이죠. 기업 쪽에서 뭐 이런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예. 이거 국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법 고쳐야 됩니다. 예. 이 법을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지하철, 우리나라 지하철이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는 거 어떠세요? 자, 계단 있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대중교통 타라? 이거 정말 저 같은 놈도 힘듭니다. 저 사실 뭐 걷는 거 좋아하는데 그 운동삼아 일부러 다 하는 편이긴 한데 지하철이 뭐 피트니스 클럽은 아닙니다. 네. 지하철은 국민들이 편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돈이 없다고요? 지하철이 적자라고요? 네. 이거는 교통복지입니다. 교통복지. 빚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투자 여기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돈이 없다고요? 돈은 얼마든지 씁니다. 대한민국 정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돈은 복지할 돈이 얼마든지 씁니다. 4대강 사업에도 26조 갖다 썼는데 복지할 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씁니다. 당장이라도 우리 모든 지하철, 모든 계단에 다 에스컬레이터 깔아야 됩니다. 아닙니까? 제가 일본 동경에 가서 일부러 하네다, 나리타 공항에서 트렁크를 일부러 끌고 저는 호텔까지 일부러 이제 대중교통을 가봅니다. 어떻게 돼 있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호텔 문 안에 들어갈 때까지 다 에스컬레이터 돼 있고, 다 엘리베이터 돼 있고, 어쩌다가 백화점 내에 한 3개 정도 있는 거 그런 건 없고, 그 정도지. 트렁크 끌고 호텔 문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일본 동경에 가보시면 우리 지금 자동차, 서울 시내 자동차 너무 많이 굴러다니거든요, 지금? 그럼 동경 가시면 뭐 느끼세요? 당연히 자동차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죠? 전부 대중교통, 전부 지하철 탑니다. 거기서 자동차 몰고 다니는 사람은 야쿠자 두모, 네? 뭐 이런 무슨 회장님, 뭐 이런 분 아니거나 젊은 애들 뭐 이렇게 이상한 차 몰고 다니는 이런 애들 빼고 나면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럼 그게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일선부터 들어오는 이런 모든 것들, 급행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 9호선 타고 다니는데, 9호선은요, 전 노선에 전부 에스컬레이터 다 있습니다. 완벽하게 있습니다. 9호선은. 그런데 왜 다른 데 왜 못합니까? 똑같은 지하철이 다른 선은 왜 못합니까? 9호선 하고 있는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급행도 있거든요. 9호선은. 일산에서 만약에 광화문 들어온 데까지 급행이 있어가지고 30분 만에 들어온다 그러면 일산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가용 몰고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간단한 것부터 우리 교통체계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 두 번째 총원.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 깔아라. 예, 그거 박원순 시장님한테 합시다. 예.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그거 돌아가면 저쪽 어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그거 언제 가서 샀습니까? 그리고 요새 관광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외국인 관광 많이 오라고. 자, 강남역에 가보셔도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그 성지잖아요. 거기가. 강남 스타일의. 강남역조차도 에스컬레이터가 이 전체 사방이 몇 개입니까 이게? 거기에 2군데가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계단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외국 관광객들이 젊은 사람들 애들을 유모차에 태워서 그걸 들고 트렁크 들고 올라가느라고요. 이거 메고 끌고 올라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광진흥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창피해요. 명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 생겼어요. 명동 같은 데 왔는데 지하철이 나오는데 에스컬레이터가 한쪽만 있고 한쪽 없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중교통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가용 몰고 나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150억 날렸다고 그러는데 150억이면요. 에스컬레이터 몇 개 깔았을까요? 예, 한 1,500개 깔았을 겁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더 얘기하는데 시간이 많아서 죄송하고요. 자, 결론적으로. 근데 이런 걸 바꾸려면요. 제가 여기 결론인데 이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단기 성과에서 장기적인 이런 걸 옮겨가려면 사실은 이것이 논리만 갖고 되지는 않고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경제가 더 잘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자꾸 하다 보면 안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경제도 살아납니다. 이 소리를 자꾸 했죠. 그래야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그린 그로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린 이코노미 그로스. 그걸 이제 2005년도에 에스카베 그 유엔에 가서 제가 만들었고, 그거를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썼습니다. 한국에서. 3년 후에. 근데 그게 이상한 대로 빠져버렸어요. 4대강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녹색성장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게끔 녹색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이게 타부화돼 버리고 제가 만든 녹색성장이라는 그 패러다임이 이거 지적재산권도 제가 이 대통령한테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그때 제가 기후변화 대사를 했습니다만은 못 받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더 설명 안 드리고요. 그런데 결론은 이런 걸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에서요. 이게 단순히 어떤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자연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어야 우리 경제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돈이 더 중요한데 무슨 사람 무슨 최저임금 600원인가 얼마 올렸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예? 그러면서 최저임금 자리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저임금 자리가 없어진 게 어떤 경제학자가 분석을 했어요. 통계들을 분석해갖고 정부에서 이걸 올리는 바람에 최저임금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마치 그래서 실패했다는 식으로. 그 정책 나온 지가 며칠 됐으며, 그 다음에 또 하나, 최저임금 자리는 없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자리가 많아야 되겠어요? 그보다 더 높은 임금 자리가 많아야죠. 최저임금 자리가 많은 게 좋은 겁니까?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건 경제학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이런 아주 경제학자, 사회적 전문가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나쁜 소리들, 그러니까 단기 성과 위주의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로 가는 거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바로 경제학자들입니다. 저도 경제학 공부했는데 죄송한데 경제학 하시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저는 글로벌리 다니면서 다 얘기합니다. 동남아에 싱가포르 가서 제가 이 얘기했더니 박수 받았어요. 우리도. 경제학 박사들인데서 동남아의 그 경제학 교수들이 한 300명 모였는데 제가 거기서 다 이게 all your fault. 다 니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맞다고 박수 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학은요 대단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 얘기하는 거요 하나도 믿을 거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이란 인간들은 말이죠. 내년도에 경제성장, 금년 말에 경제성장률이 얼마 될지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만 아느냐? 단기적으로 당장 1년 후에 이런 단기 성과 요것만 계산해요. 그런데요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복지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왕창 투자를 10년 동안 했을 때 한국 경제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아는 경제학자가 있을 것 같아요? 단 한 인간도 없습니다. 용어를 제가 좀 순화하겠습니다. 근데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논문을 써요.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덴마크에 있는 어떤 인간들 쓰고요. 그래가지고 기후변화에 파리 기후협정에서 돈을 매년 1트릴리언 달러가 필요한데 그렇게 돈을 웨이스트하게 되니까 세계 경제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한테 제가 좀 만나고 싶은데 사실 못 만났는데 앞으로 많이 전 세계가 정말로 매년 1조 달러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서 20년 후에 전 세계 경제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요? 안 망합니다. 어떻게 되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생깁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고 새로운 잡이 생깁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이 해결됩니다. 이 무슨 얘기야? 없는 거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새로운 잡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복지하면 안 돼, 환경하면 안 돼. 이 투자할 기회를 다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고 경제에서만 잡을 찾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잡을 찾겠는데 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제 다 로봇 쓰고 다 쓰는데 잡이 나옵니까? 새로운 분야에서 잡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결론은 이렇게 가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정신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뭘 바뀌어야죠? 사람을 존중하고 행복을 존중하고 지구를 존중하고 하는 마인세트가 바뀌어야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생각했던 게 이런 주장을 뭐 그림으로서 주장하고 다니면서 느꼈던 게 이거는 어떤 그 물질적이거나 뭐 경제학 모델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이 정서,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가원, 지구경영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같이 좀 앞으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 정신 얘기했는데 또 하나 우리 이만열 교수님 항상 얘기하셨는데 이 정신이 그럼 어떻게 바뀌냐? 뭐 뜬금없이 한 해수 툭 떨어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선비 사상이 있고요. 우리의 유교 정신이 거기 다 있단 말이죠. 우리 선비 사상이라는 게 우리가 절제할 줄 알고 항상 공부하고 자기 수양을 하고 남을 배려하고 홍익 사상 다 있단 말이죠. 다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요게 이제 요거는 다 여기서 너무 기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